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딸과 새 사위를 맞는 엄마의 태도도 기대에 어긋났다. 나는 엄마가 무조건 버선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다. 엄마는 뭐가 못마땅한지 새처럼 했다. 고모하고 달겨들어 반기는 어린 조카들은 손바닥이고 입 언저리고 온통 붉고 푸른 물감을 쳐바른 것처럼 지저분해서 선뜻 안아지지가 않았다. 시집에서 새 며느리에게 차려준 오색 찬란한 큰 상이 그대로 친정집에 보내진 거였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당신네 딸을 장하게 맞이했다는 시어머니의 순박한 과시 같았는데 엄마 생각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건 밥술이나 먹는 중인들이 하는 짓이라고 했다. 중인들은 서로 그렇게 큰 상을 차려 하인을 시켜 상대방의 집에 보낸다는 거였다. 예로부터 사돈간에 오가는 것은 저울로 단다는 말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건 우리 집안 법도가 아니니까. 너도 행여 그런 걸로 기죽지 말아라. 그건 상품이니까. 저희가 우리보다 잘 살면 얼마나 더 잘 산다고. 엄마, 그건 아니야. 그 집도 부자 아니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죽어도 욕먹는 시집편이 되면서 서러움이 복받쳤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복잡하고 이상하게 굴어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가풍의 차이를 마치 반상의 차이처럼 꾸며대려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다. 양가 어른의 허락받고 격식을 갖춘 혼인도 뒤끝이 이렇게 녹초가 되게 피곤하다면 뭐하러 결혼식은 하나. 그냥 살고 말지. 결혼식을 한 것까지 억울해서 엉엉 울면서 대들고 싶었지만 신랑한테까지 엄마의 이상한 트집을 눈치채게 하고 싶지 않았다. 사주단자 가져올 때 그만큼 모욕적인 중인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 사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 후에도 그 일을 입에 담은 적이 없었다. 어쩌면 그는 엄마의 말도 안 되는 양반 자세를 엄마의 취향이려니 봐주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엄마가 아무리 까탈을 부려도 나는 시집편이 돼 있었다. 엄마보다는 올케가 고마웠다. 내가 시집에서 받은 외화칠에만 찬란한 큰 상보다 훨씬 실속 있는 요리상을 한 상 잘 차려서 신랑을 대접했다. 올케가 그렇게 음식을 잘하는 줄은 처음 알았다. 교자상 하나 가득한 음식들이 다 간이 맞고 보기도 좋았다. 신랑의 입이 한바같이 벌어지고 어린 조카들까지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술을 할 줄 아는 건 신랑하고 엄마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거나해지면서 엄마가 먼저 솔직해졌다. 저게 버릇없이 자라서 어른 눈밖에 날까봐 그게 걱정이네. 겪어보니 자네는 성미도 인후롭고 나이도 지긋하니 알게 모르게 덮어주고 감싸주게나 뿌르르 친정으로 달려오는 꼴 나 못 보네. 친정으로 도망오면 어쩌실 겁니까? 다신 안 보내겠네.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안 보낼 테니 그런 줄 알게. 너도 들었지? 엄마가 처음으로 다정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역시 장모님이십니다. 신랑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엄마를 축혀 세웠다. 시집으로 아주 살러가는 날 엄마는 달랑 정종 2병과 쇠고기 5근을 청홍 보자기에 싸주었지만 사위에게만은 그 집에서 보내온 큰상 물림에 대해서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일가 친척과 이웃간에까지 구경시키고 나누었더니 그댁 법도에 대해서 칭송이 자자했다네. 딸 가진 이치고 부러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섭섭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우쭐해지고 말하지 뭔가. 나도 내 딸이 그런 호사스러운 대접을 받고 그댁 식구가 된다고 생각하니 어찌 기쁘지 않았겠나. 사돈마님께 내 이런 뜻을 서찰로 전하는 게 범절일 듯 싶네만 보아하니 자네는 자식을 낳은 두 집 사이가 서로 넘치거나 모자르지 않고 평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해줄 사람 같아서 접기로 했으니 그저 내 딸 시댁 어른들한테 밉보이지 않도록 자네가 두루 감싸주게. 자네만 믿네. 강하고 야박하고 잘난 척하기 선수인 엄마의 말끝이 흔들렸다. 엄마의 다소 장중한 부탁을 신랑은 짐짓 가볍게 받아 넘겼다.
아이고, 우리 장모님은 걱정도 팔자셔. 요렇게 예쁜 색시를 누가 미워할 거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뺨에 뽀뽀라도 할 것처럼 애정을 과시하고는 곧 하직 인사를 올렸다. 나도 그런 분위기를 오래 끌고 싶지 않아서 큰절을 올리고는 신랑을 따라 나섰다. 나중에 올케한테 들은 얘기지만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멀어져 간 후 엄마는 마룻바닥에 퍼져버리고 앉아 대성통곡을 했다고 한다. 엄마가 사사건건 까탈을 부리는 건 딸이 우리 집보다 훨씬 부자한테 시집을 가는 줄 알고 굽 잡히지 않으려는 허세인데 허세라도 부리는 게 낫지. 실은 겨우겨우 사는 집이란 걸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싶어 엄마가 오래도록 허세를 부릴 수 있도록 있는 척하고 살아야지 마음먹었다. 신랑은 처가에서 얻어입은 숫고사 두루마기를 의식해서인지 버스를 타자고 안 그러고 택시를 탔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번화가 쪽으로 나가서 큰 제과점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처럼 장식이 요란한 케이크를 한 상자 샀다. 1단짜리였지만 그 제과점에서는 제일 큰 케이크여서 리본까지 두른 상자가 어마어마했다. 신랑도 아마 처가에서 마련해 준 게 이바지라기엔 너무 약소해 보였나 보다. 나는 속으로 인절미라도 한 말 해줬으면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아도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모른 척 했다. 나만 마음고생해야 된다는 법 있나? 하고 그 사람 몫에 신경 쓸 일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시집에는 시이모들과 시고모뻘 되는 노인들이 안방 하나 가득 모여서 새 며느리를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시고모와 시이모 사이는 사돈간이 되련만 위아래 턱도 없고 스스럼도 없이 친구지간처럼 화기애애해 보였다. 나는 저절로 긴장이 풀렸지만 친밀감은 아니었다. 다들 반백의 머리를 쪽진 구식 노인들이고 생긴 것도 비슷해서 3년은 살아야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신랑이 시키는 대로 시어머니 따로, 시고모들 따로, 시이모들 따로 3번만 큰절을 했다. 건넌방으로 건너왔을 때 신랑은 내 귀에다 대고 다들 과부들이야 하고 속삭였다. 속삭이지 않으면 들릴 것처럼 안방과 건넌방은 가까웠다. 절을 받고 난 노인들이 사돈집에서 보내온 고기와 술과 케이크를 끌러보고 생전 처음 보는 귀물처럼 호들갑을 떠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있다가 옆집에 춘희 어머니도 달려왔고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면서 말렸지만 신랑이 눈짓을 하길래 그 여자에게도 큰절을 했다. 나는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고 시어머니가 춘희 어머니를 데리고 부엌에서 양념 다지는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게 나는지 식칼 밑에서 도마에 톱밥이 튀는 게 보이는 듯 했다. 곰국에다가 잡채, 전유어 등 이미 차려진 잔치상에다 엄마가 보낸 고기를 양념 잘 해서 구운 너비아니가 보태졌다. 엄마는 생고기를 보냈을 뿐인데 노인들은 입을 모아 생전 고기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처럼 고기 맛만 칭찬하는 게 나는 싫고 불편했다. 그들은 내가 시집으로 온 후에도 이틀 밤을 더 자고 갔고 그동안 나는 그들에게 아침 문안을 올리고 수다스러운 덕담을 들었다. 사흘째 되는 날은 처음으로 부엌에 나갔지만 쌀을 잃을 줄 몰라 옆집에 가서 춘희 어머니에게 물어보나 어쩌나 난감해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왔다. 나는 밥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내 손을 잡아가며 조리질을 가르쳐주고 솥에 앉힌 쌀에 물을 어느 만치 부어야 하는지 손바닥을 넣어 대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시어머니가 친절하게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건 고마웠지만 손을 잡는 건 싫었다. 어찌나 싫은지 밥 집는 것도 안 가르쳐 보낸 엄마가 원망스러웠다. 그 밖엔 아무것도 안 시키고 당신이 손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냄비에 찌개를 앉혀 연탄불에 얹었다. 손님들이 다 가고 나면 세 식구만 남으니까 그때부터는 연탄불에다 양은솥으로 밥을 지으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 골목에서 우리 집만 연탄 아궁이를 만들었다고 남보다 앞선 문화시설을 자랑하듯이 연탄 아궁이를 찬양했다. 내가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니까 이모들이랑 고모님들, 고무신을 뽀얗게 닦아놓으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 귀띔을 해주었다. 나는 얼씨구 마당으로 나가 대돌에 있는 흰 고무신을
수도가의 지푸라기 수세미로 뽀얗게 닦아서 나란히 엎어놓았다. 세상에 염렵하기도 해라. 단지 고무신을 닦아놓았을 뿐인데 입에 침이 마르게 나를 칭찬하고 시어머니를 부러워했다. 나는 그렇게 며느리 생색을 내준 시어머니가 조금도 고맙지 않았다. 신랑도 출근하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좁아터진 집에서 긴 봄날을 보낼 일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신랑이 자수성가해서 장만한 집, 시어머니의 부지런하고 정성 어린 손길로 반들반들 윤이 나는 작고 예쁜 집이 막상 그 안에 있게 되니 사방에서 나를 옥죄는 것처럼 짜증나게 좁았다. 신랑이 어떻게 내 속을 알고 숨통을 터주었다. 용돈으로는 많은 돈을 내놓았다. 다달이 용돈을 그만큼씩 주면 친정에도 좀 빼돌리고 새 옷도 해 입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신랑은 한 달 생활비라고 했다. 음식은 다 어머님이 하시기로 했잖아요. 시장은 당신이 받아들이도록 해요. 전기나 수도요금 같은 공과금도 당신이 내고 어머니한테는 당신 용돈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장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은 기쁨이 솟구쳤다. 이왕이면 동대문 시장에 가고 싶었다. 나는 부엌문 옆에 걸린 전화선으로 만든 검정 시장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오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먼저 저녁 반찬을 뭘로 할 것인지 의논부터 했다. 봄엔 준칫국이 먹을만 하니라. 너희 서방님이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지. 나는 친정에서 준치라는 생선을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서방님이라는 말도 듣기에 생소할 뿐 아니라 닭살이 돋을 것처럼 징그러웠다. 친정에서 엄마하고 올케는 서로 오빠를 아범, 애비라고 부른 생각은 나지만 아이가 생기기 전에 어떻게 불렀는지는 생각나지 않았다. 엄마한테 물어보면 틀림없이 중인들의 상스러운 풍습이라고 얕잡을 것 같았다. 왜 이렇게 시집하고 친정은 모든 것이 다를까? 아무튼 나는 날듯이 경쾌하게 집을 벗어났다. 버스로 한 정거장이었지만 걸어서 갔다. 바깥바람을 쐬는 기분이 탈옥이라도 한 것처럼 아슬아슬 스릴이 있었다. 시장에 가는데도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 새색시니까. 조제트에 술을 놓은 분홍색 수치마에 미색 은조사 저고리를 입고 흰 버선에 옥색 고무신을 신었다. 그 정도면 잔치집에도 갈 수 있는 최고의 성장이었지만 손에는 핸드백 대신 전깃줄로 엮은 시장 바구니를 들고 긴 치마는 끌리지 않게 허리띠로 가뿐하게 묶어서 부잣집 아씨가 장 보러 간다는 티를 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집에서 버스 한 정거장 거리만 걸어가면 종로 5가 전찻길이 나오고 길을 건너면 바로 동대문 시장 중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곳이었다. 온갖 싱싱한 채소와 생선과 건어물과 익은 음식과 날음식과 고래고래 악을 써서 손님을 부르는 소리와 애누리하고 흥정하는 소리가 전후의 빈곤을 비집고 참을 수 없는 힘으로 분출하는 곳을 향해 나는 씩씩하게 돌진했다. 오가에서 들어선 시장통은 청계천과 만나기 전에 뒷길과 마주치면서 네 거리를 이루고 네 거리 한가운데는 이북 사투리를 쓰는 아줌마들이 양은 다라이를 놓고 잡채나 순대를 팔기도 하고 도라지나 고사리를 하얀 대포잔에 고봉으로 담아놓고 팔기도 했다. 맛조개를 즉석에서 까서 역시 대포잔으로 돼서 팔기도 했다. 시장통에서 제일 사람들이 와글거리는 데였다. 목청을 높여 흥정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소리에 나는 정글에 들어선 문명인처럼 위험과 흥분을 동시에 느꼈다. 그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싱싱한 생선을 고르는 법과 함께 쓰리꾼의 위험에 대해서도 시어머니로부터 충분히 들었으므로 속이 들여다보이는 시장 바구니 속에 들어뜨렸던 손지갑을 소나기에 꼭 쥐었다. 혼잡한 인파 사이를 미꾸라지처럼 곡선으로 누비는 남루한 소년들이 시어머니가 말하는 쓰리꾼이라는 걸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여염집 동네서도 거지들이 좀도둑으로 변하기도 하고 멀쩡한 청년이 눈을 부라리며 상위군인 행세를 해서 돈을 괄취하기도 하는
험난하고도 남루한 시절이었다. 아직은 초보라는 걸 잊지 말자고 다짐을 하면서 한눈 팔고 싶은 걸 참고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그 내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시어머니의 단골 생선가게로 직진했다. 양쪽으로 번듯한 가게가 즐비한 골목이었다. 생선가게, 푸성기 가게, 건어물 가게, 견과류와 설탕, 밀가루 등을 파는 가게들은 상품이 풍부하고 상인들은 배가 나오고 기름져 보여 장사가 잘 되는 동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다. 그 중에도 제일 큰 생선가게가 시어머니의 단골 가게였다. 2개나 잇대 놓은 대문짝만한 얼음 판때기 위에 생선들은 누워있는 게 이상해 보일 정도로 싱싱했다. 바다를 유영하던 물고기들이 심심할 때 풀쩍 공중으로 비상을 시도해보듯이 솟구칠 것만 같았다.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은행집 새 며느리라고 자기소개를 했더니 주인은 반색을 하면서 귀빈 취급을 했다. 그쪽 길도 가게 앞쪽은 노점상 아줌마들 차지여서 길이 곤죽탕이었다. 나들이 옷과 새하얀 버선이 신경 써졌는데 부잣집 아씨 대접을 받으니 체면이 섰다. 은행집 아씨의 껌뻑 죽는 신용을 하는 주인 아저씨한테 나는 묘한 동료의식을 느꼈다. 마님이 여간 까다롭지 않으신데 우리 새아씨가 마님한테 합격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그는 준칫국에 들어갈 채소는 어디에서 사라는 것까지 일러주었다. 내가 사람 사는 세상으로 진입한 게 그에게도 믿음직스럽지 못했나 보다. 그는 준치를 다루는 데는 마님이 자기들보다 한 수 위라면서 비늘도 긁지 않고 통째로 주었다.